백악관 참모가 언론에 흘린 숫자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전쟁 확률 90%점.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린 신호거든요. 그것도 제한적 폭격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그것도 며칠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정보 소식통은 이미 전쟁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은 거죠. 중동에서 대규모 충돌이 터지면 글로벌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 상황이 어떤 논리와 이해관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군사 기밀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누가 유출했나를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유출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흘린 겁니다. 정부가 특정 언론사를 통해 계획적으로 정보를 내보낸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적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이걸 애드벌룬이라고 부릅니다. 풍선을 띄워서 바람 방향을 살피는 거죠.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떠보는 겁니다. 과거 이란 공습은 기습적으로 단행됐습니다.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경고성 타격, 제한적 공습, 그 수준에서는 여론 점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면전 가능성이 있으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규모가 다르고 파장이 다르고 감당해야 할 후폭풍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론을 봐야 했던 거죠. 만약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월가가 폭락하고 전국에서 반전 시위가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는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심이 돌아서면 아무리 강한 대통령도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시장이 조용하고 여론도 잠잠하다면 그건 밀어붙여도 된다는 묵시적 신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도 직후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읽었을 테니까요. 군사행동 이전에 이미 언론이라는 무기가 먼저 발사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포탄은 아무런 저항 없이 목표물을 통과했습니다. 전쟁 확률 90%점. 이 숫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정밀하게 설계한 숫자거든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시장과 여론을 향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동시에 이란 지도부를 향한 계산된 심리전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우리 거의 공격한다고 선언하면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극도의 공포를 느끼겠죠. 밤잠을 못 자는 겁니다. 실제로 군사심리학에서는 이걸 공포 압박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협상 테이블에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전략이거든요. 총을 실제로 쏘기 전에 총구를 들이밀어서 상대가 먼저 손을 드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이상적 시나리오는 사실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 없이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핵 개발 포기,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친미 정권으로의 교체, 이 중 하나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라는 숫자는 실제 공격 확률이 아니라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전략이 통하려면 이란이 실제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약 이란이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버틴다면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허풍으로 끝내면 국제 신뢰도가 추락하고 실제로 공격하면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상황은 군사행동 이전에 언론을 무기로 활용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전의 승패가 앞으로의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됐고 반대 진영의 결집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른바 사건 파일 공개입니다. 유명 인사들의 불법 행위가 줄줄이 드러났는데 대통령 측근과 본인 이름까지 거론됐거든요. 열렬히 지지하던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권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거죠. 30대 직장인 이 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래 현 정부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자기 동네 이웃이 단속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수백만 명입니다. 한번 돌아선 민심은 좀처럼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열된 민심을 한 방에 뒤집을 강력한 외부 성과가 필요해진 겁니다. 국내 문제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적이 생기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역사적으로 전쟁은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였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란일까요? 세상에 미국과 갈등을 빚는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 왜 이란이 타깃이 됐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때릴 수 있는 나라야 하거든요.
중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핵 보유국입니다. 군사 충돌이 시작되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를 수천 발 보유한 나라와 정면 충돌은 누구도 원하지 않죠.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복잡하고 중국이라는 후원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군사력을 투사하기 가장 현실적인 대상이 이란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이란을 핀셋 타격했을 때 지지율이 올랐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카드는 두 번 통하지 않거든요. 이번엔 수위가 달라야 합니다. 핵무장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아예 정권을 교체하는 수준의 충격이 필요한 거죠. 이란 정권이 무너지는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면 지지층 결집과 여론 반전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란도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중동 전역에 촘촘한 대리 세력을 깔아놨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강력한 카드도 쥐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감당 가능한 위험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보상이 그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과거 미국의 이란 타격을 기억하십니까? 경고성 공습이었습니다. 시설 일부를 파괴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기서 끝이었거든요. 양쪽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식입니다. 일종의 암묵적 룰이 있었던 거죠. 당시 이란은 핵심 물질을 미리 분산시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공격이 올 걸 알면서도 당하는 척했던 겁니다. 반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 사전 통보를 한 뒤 아무도 없는 빈 사막에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형식적인 보복이었던 거죠. 국내 여론을 달래면서도 확전은 피하는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선을 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시설 파괴가 아니라 정권 전복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도부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맞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맞으면 끝입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생존이 달린 상황에서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과거처럼 사전 통보하고 빈 사막에 미사일 쏘는 퍼포먼스는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반격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친미 국가 석유 시설을 타격하고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한번 시작되면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와 이번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정면 군사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건 이란 스스로도 압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이란에게는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군사력 대신 글로벌 경제를 인질로 잡는 전략이거든요.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서로 핵을 겨누며 상호 확증 파괴라는 논리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죠. 이란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나를 공격하면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죽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친미 국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겁니다. 중동 원유 공급의 상당 부분이 이 두 나라에서 나옵니다. 시설이 타격받는 순간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거든요.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하루 만에 유가가 15% 폭등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게 맛보기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기뢰를 깔아 해협을 틀어막는 순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고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란은 지금 그 카드를 손에 쥔 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란의 그 카드를 어떻게 무력화할 계획일까요? 호르무즈 봉쇄도 석유 시설 타격도 결국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가 살아있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이란이 반격을 시작하기 전에 발사대를 먼저 없애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전역에 분산된 미사일 발사대 150기에서 200기를 선제 타격으로 제거하는 계획입니다. 일부가 살아남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구축한 다층 방공 시스템이 격추하는 거거든요. 패트리어트, 사드, 아이언돔이 겹겹이 쌓인 방어망입니다. 몇 발이 뚫린다 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발사대 위치를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이란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발사대를 눈에 띄는 곳에 놔두진 않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인적 정보망, 즉 휴민트가 등장합니다. 위성으로 찍히지 않는 곳,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곳의 정보는 결국 사람이 캐내야 합니다. 경제 제재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 내부 인사들을 매수해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이 들어온다면 흔들리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발사대 무력화에 성공하는 순간 미국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란을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의 판도가 시작 전에 이미 결정되는 거죠. 말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이 그걸 증명하거든요. 미군 군사 자산이 중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이 가동 중인 항공모함은 5개입니다. 그중 2개가 중동에 배치됐습니다. 전체 항모 전력의 40%가 한 지역에 집중된 거거든요. 항모 한 척에 딸려오는 전투기, 구축함, 잠수함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그게 2개가 같은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나 시위 수준이 아니라는 건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죠. 수송기 운항 횟수도 심상치 않습니다. 150회 이상의 수송기가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폭탄과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른 거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수송기 한 대에 수십 톤의 물자가 실린다고 치면 150회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의 움직임이 딱 이겁니다. 단 하루 만에 스텔스 전투기 50대가 추가 배치됐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란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선봉대거든요. 50대가 하루 만에 이동했다는 건 즉각 공습이 가능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모든 물리적 준비는 끝났습니다. 무기는 장전됐고 조준도 마쳤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버튼을 누르는 결정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터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왜 아직 시작하지 않는 걸까요? 타이밍에는 변수가 있거든요. 그 변수가 지금 공격 시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변수입니다. 이란 미사일 발사대 위치를 100% 식별해야 공격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한 곳이라도 놓치면 그게 반격의 씨앗이 됩니다. 휴민트 정보망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순간이 공격 개시 신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변수입니다. 3월 말 예산안 통과 시한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산안이 부결되면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연립 정부가 흔들리고 조기 총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죠. 전시 상황이 만들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쟁 중에는 정권이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정치적 생존 카드인 겁니다. 그래서 조기 개전을 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박함을 이용해 동맹국에 정치적 빚을 지우는 전략이거든요. 내가 먼저 요청했으니 우리가 도와준 거다.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라마단 변수입니다. 라마단 기간에 공격이 단행되면 전 세계 무슬림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슬람 성월에 이슬람 국가를 공격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거든요. 테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중동 전역의 반미 감정이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단 이전이냐 이후냐가 중요한 타이밍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시나리오는 깔끔합니다. 빠르고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통제된 종료거든요. 발사대를 무력화하고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란 정권을 무너뜨린 뒤 친미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깔끔하고 완벽한 그림이죠. 그런데 전쟁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갔다면 역사는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이란이 정규전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혁명 수비대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전선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어디서 총이 날아오는지 누가 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게릴라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그다드 함락 이후 이라크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십니까? 전쟁은 3주 만에 끝났지만 그 이후 10년이 넘는 소모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란의 인구는 이라크의 2배가 넘습니다. 무기도 문제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상대하는데 드론 한 대면 충분하거든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상업용 드론에 폭발물을 달면 그게 무기가 됩니다. 소형 고속정으로 군함을 들이받는 전술도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고비용 자산을 괴롭히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이 싸움은 지치는 싸움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세계 최강 군대가 20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탈레반이 돌아왔습니다. 이란은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훨씬 자원이 많습니다. 빠른 승리를 꿈꾸다 장기 진흙탕 전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시작은 통제할 수 있어도 끝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수없이 반복해서 증명한 교훈이거든요. 지금 중동 정세는 군사, 정치, 경제가 하나로 얽힌 고위험 도박입니다. 미국은 지지율 반등이라는 단기 성과와 장기 소모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정치적 생존 본능으로 전쟁의 촉매가 되고 있고요. 월가가 자발적으로 패닉에 빠지거나 이란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진짜 변수는 전쟁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